이번 주에 IMF하고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연차 총회를 가졌었습니다. 비관적인 발언 일색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던 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부채가 문제를 좀 만들 것이다. 또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세계적인 문제를 만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중국의 GDP가 1분기 6.4%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IMF에서는 이게 더 찌그러들어서 6.3%를 하회할 것이다. 단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잘 마무리됐을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건 전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금융시장에 패닉이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심각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하겠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결과 여부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갈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IMF의 주장과 조금 제 생각이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채 부분인데요. IMF에서는 부채가 너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중요 국가들의 부채가 너무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유럽하고 미국의 부채가 이미 특히 그 좀 정크채라고 그러죠. 투자 적격이 아닌 부적격 부채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2배까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과연 맞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 2배가 늘어난 이 투자 적격, 부적격 채권을 은행에서 가져갔다면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하지만 그런 투자 부적격채를 구주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는 그럼 왜 그러면 시스템 위기가 생긴 거냐면 이 AA 등급의 채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투자 부적격 채권은 대부분 펀드가 가져갔거든요. 펀드가 가져갔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문제가 생긴다면 이걸 시스템 위기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스템 위기는 은행이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은행이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전체 부채 총량이 늘어난 것도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6%, 7% 정도 됐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이제 양적 완화 시대를 거치면서 초과 유동성 시대를 거치면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2%대인데 이거를 부채 총량을 그대로 봐가지고 예전보다 늘었으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1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6% 금리라면 부채 부담은 6%니까 600만 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2억을 빌렸다고 한번 해보죠. 근데 금리는 2%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부채 총량은 늘어났지만 2%니까 40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자 부담은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채 총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부동산 쪽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30%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과거 프라임 위기 때하고 비슷한 서브프라임 위기 때하고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위기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머징 국가 어느 나라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머징 국가에서 문제를 만들면 국소적인 문제만 만들 뿐이지 전 세계적인 어떤 침체를 이끌어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만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요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이제 부동산 위기가 왔던 이유는 미국 국민들은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부채도 같이 올랐었어요. 부채 같이 올랐었습니다. 부채가 같이 늘어났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쿼티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과거 부동산 위기의 진범도 사실은 에쿼티론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요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국민들은 3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그 원리금을 갚아나가잖아요. 그 모기지론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갚아나가다 보면 나의 지분이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은행 돈이 대부분이었죠. 난 월급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지나면서 나의 지분이 커지게 되죠. 그럼 이 지분에 대해서 나는 융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쿼티론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은행에서 70%까지 융자를 해준다면 1억짜리를 7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잖아요. 근데 결국은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계속 GDP 상승보다도 더 많은 화폐를 발행을 하니까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집값은. 그럼 집값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미국 국민들은 에쿼티론을 통해서 뭐 갑작스런 실업에 처했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다든지 이럴 때 마치 예금 통장처럼 끄집어 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미국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거죠. 뭐 단기간에만 33%까지 이 집값이 폭락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집값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쿼티론을 충분히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세인트루이스의 이번 보고서를 보면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 지난 2009년도 1분기 이후부터 작년 3분기까지 미국의 집값은 150% 정도 상승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 가계의 부채는 집을 이용한 부채는 무려 3,120억 달러가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값이 오르면 미국 가계 부채가 같이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집값이 150%나 올랐는데 오히려 가계 부채는 축소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신용위기, 부채위기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요즘 신용위기라는 말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용위기라는 것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적절한 자격을 갖춘 기관들, 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신용 경색이라고 하고 신용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미국에서 기업들이 자신의 그 부채에 대해서 롤오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새로운 자금을 융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때 무슨 신용 위기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전체 부채 총량이 늘어난 것만 가지고 신용 위기다라고 칭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저는 당연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지난 4월 동안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2조 4천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열중 숏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샀던 만큼을 고스란히 팔았습니다. 2조 4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좀 시계를 확장해서 올 초부터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대략 한 7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개인들은 팔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평생 단 한 차례라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개인들이 팔았는데 주가가 중기적으로 떨어지거나 경기가 침체가 있었던 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게 없으십니까? 항상 증시의 고점은요. 이제는 조정 없는 상승장이 도래했다. 이런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침체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하는 예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